밤사이 OECD가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9월에 발표된 내용에 비해서는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 이런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 또 각국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상승 배경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미국 증시 모처럼 띄워줬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메인 재료는 아무래도 이 OECD의 경제 전망 보고서 아니겠습니까? 네, OECD 전망치가 아무래도 미국 자체 요인으로 그 미국 증시를 보는 그런 요인이 있는데요. 예. OECD 경제 전망은 전 세계가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OECD 경제 전망이 어제 밤에 나왔습니다는 유럽 증시가 괜찮았었고, 예. 그다음에 미국 증시가 괜찮아서 매크로 사이드에서는 이 OECD 전망치가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 계절적으로 미국 내부적으로 보면 추수감사절이 됐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소비 물량이 얼마큼 되느냐 이거 관심이죠. 예, 그렇죠. 당최 우려에서 지금까지 나오는 거 보면 좀 좋게 나와서 경기도나에 대한 우려를 아까 서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는 불식시켰던 것도 다우지수 지수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이됐고요. 예. 또 오늘 그 무엇보다도 기술적 지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그죠? 그렇습니다. 기술적 지표가 점점 앞으로 주가 상승을 이렇게 던져주는 쪽으로 시그널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또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역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OECD의 경제 전망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9월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개선된 거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예. 일단은 올해 성장률 한번 보겠습니다. 9월 전망치가 3.1%인데요. 이번에 2개월 만에 이렇게 첫 수정 전망치 보면 3.3%입니다. 저도 이 대목은 두 번씩이나 원문을 읽어봤습니다. 예. 왜냐하면 작년서부터 올해 모든 예측 기관들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올해 막판을 남겨놓고 성장률이 상향 조정했던 것은 똑같처럼 상향 조정한다 해도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데 굉장히 컸다 이렇게 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한 400포인트 가깝게 올리는 데 있어서는 예. 미국 자체적인 요인과 함께 이런 그 배경 때문에 올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의 성장률인데요. 내년도의 성장률은 9월 전망치에 2.2%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시각은 내년도의 그 세계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붕괴한다 많이 얘기들 예, 많이 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2.2%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시각이 있어서 역시 이 또한 9월에 이후에 얻었던 전망치에 비해서는 상당히 투자 심리를 개선시킨 데 일조를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원문에서 국내 언론들이 빠지는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기획재정부에도 이제 보도자료를 낼 때 이런 대목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요. 내년도의 올해 성장률과 그다음에 내년 성장률을 유럽 경제 성장률이 많이 갉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유럽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크게 상향 조정될 수도 있는 대목도 눈에 띄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상향 조정 얘기도 있고 하향 조정 얘기도 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에서는 올해 그 2월 24일 날 발생했을 때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두 가지 측면, 하나는 학습 효과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저항성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사실은 발생 초의 세계 경제 하방 리스크보다는 좀 완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의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 종료가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그 유럽 경제 쪽이 좀 상승하고 세계 경제 발목을 잡았던 요인들이 개선되면 세계 경제 성장률도 이렇게 상향 조정폭이 좀 커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사실 그 오늘 미국 증시에 또 유럽 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이 국가별로 희비가 엇갈렸던 것 같은데 가장 주목을 받았던 건 아무래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 아니겠습니까? 네, 지난 10월에 IMF의 경제 전망에 이어서 이번에 OECD 경제 전망일 때 예. 미국 경제가 침체냐 아니냐 하는 쪽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하죠. 상당히 좀 이 문제인데요. 일단은 미국 경제가 침체가 아니다 하는 시각에 있어서는 이번에 OECD 전망치에서 보더라도 사실 올해 성장률을 높였습니다. 여기 이제 시청자 여러분 요 대목입니다. 1.5%에서 올해 1.8%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놓고 본다면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아니다.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러나 내년 성장률은 9월 전망치 0.5%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것이 올해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하더라도 1.8% 수준과 그다음에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률 0.5%의 수준 자체를 보겠습니다. 페드가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보통 1.75%로 가장 최근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오큰 법칙상 사실 그 잠재 성장률에서 저희 전망치를 뺄 경우에는 사실 내년도에 마이너스 즉 디플레 갭이 발생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0.5에 1.75%를 빼면 마이너스 1.25%의 디플레 갭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침체 징후가 없다는 파월과 앨런 의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지난번에 10월 전망, 그다음에 이번에 OECD 전망에 경기 침체냐 아니냐 이 시각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률이 좀 내년에 낮아진 점을 감안해 볼 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그 미국 경제가 좀 상황의 시간이 경과될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통화 정책은 페드의 경제 전망에 서 많이 좌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9월 경제 전망에 이어서 분기별 전망이니까 12월에 올해 마지막 이렇게 페드 회의를 전후해서 발표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미국의 그 성장률을 올해 거의 이제 확정된 수치가 될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의 성장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미국 경제 침체 논방 이 논쟁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향방이 가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미국 경제 내년도의 성장률은 0.5%는 아주 지나치게 낮은 수는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든 보더라도 그런 측면에서는 물가 요인이 있지 않지만 성장률 자체를 보면 페드의 피복 가능성을 높였다 하는 측면에서 나스닥 지수가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뜯어보면은 참 시사하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네네. 성장률과 함께 사실 인플레도 큰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네, 인플레는 10월 달에 발표했던 IMF 전망치와 이번에 OECD 전망치는 추세의 속도로 볼 때는 상당히 달랐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사실 10월 달에도 한번 세계 전망 보고서를 요약해드리면서 인플레 부분이 워낙 관심이니까 IMF의 전망치의 세계 물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갤로핑이다. 갤로핑이다. 올해나 내년에야 전부 상향 조정폭이 7월에 비해서는 IMF는 7월 달에 예. 대비해서 10월입니다. 7월 대비해서는 상당히 상향 조정폭이 컸습니다. 3개월 만에. 이런 것이 사실 그 페드라든가 세계 각국의 매파적인 속성이 이렇게 되면서 9월의 증시 붕괴론 이런 쪽에 가슬했던 요인 중에 하나의 요인이거든요. 그러나 이번에 OECD 전망치 한번 시청자 여러분한테 속도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올해 세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9.4%입니다. 네, 내년에 6.5%입니다. 그리고 2024년 중요한 연도가 많죠? 5.1%입니다. 저 속도로 보면 아마 수치 자체가 다시 한번 확인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거죠. 예. 9.4%의 3%포인트 내년에 내려서 6.5%가 되고 후년에는 5.1%로 해당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되는 미국의 CPI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예. 올해는 6.2%, 그다음에 내년에는 3.5%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올해 6월 달에 9.1%니까 내년도에 성장률이 3.5%, 내년도에 소비자 물가 상승이 3.5%가 되니까 9%대에 3%대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올해 전망치 6.2%에 비해서는 한 반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준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 각국들의 선진국의 인플레 타겟팅 선이 2%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상대로 3.5% 가면 인플레 타겟팅 선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번에 OECD에서도 IMF와 마찬가지로 인플레를 잡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하지만 사실 그동안 인플레에 시달렸던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올해 그 CPI 상승률이 6.2%에서 내년도에 3.5% 가면 그 자체가 인플레 고통보다도 고통에서 많이 완화되는 심리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예. 오늘 미국에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과 함께 사실 피복 가능성을 높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심리적으로 체감되는 게 참 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동안 미국이 이제 인플레를 수출하기 위해서 뭐 강달러, 금리 인상,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이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번에 그 물가 상승률을 한번 국가별로 이렇게 보면 예.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같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빨리 좀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국가들은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물가 상승률이 잡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미국이 앨런이 달러 강세 정책을 통해서 인플레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은 자국 통화 약세가 되기 때문에 예. 달러 강세, 자국 통화 약세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원화가 약세가 된다 그렇게 보면 수물가가 상승해서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OECD 전망치에서 쉽게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비단 이것이 한국만의 문제냐 하는 측면에서는 다른 국가들도 다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측면, OECD는 원래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자유무역을 권장하는 시각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중간 선거에서는 하원에서 공화당이 이렇게 다수당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원 의장은 존 맥카시 트럼프 키즈가 될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그럼에 따라서 사실은 강달러를 통해서 인플레를 수출하는 정책은 대표적으로 근린 궁핍화 정책이거든요. 미국은 물가가 안정되지만 다른 국가들이 인플레 수출하기 때문에 인플레 고통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2024년에는 각종 선거들이 많이 예상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총선이 예정돼 있고 예. 미국도 대선이 예정돼 있고 세계 주요 국가들이 총선이 많이 이렇게 선거가 예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지금처럼 선거에서 정책 파워풀리즘이 굉장히 강한 입장에서 보면 예. 국민의 경제 고통을 줄이는데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 경제 고통 중에서는 이번에 그 실업률 발표를 안 했거든요. 전통적으로 OECD는 실업률 발표를 안 합니다는 실업률 발표는 국가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완전 고용 수준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세계 경제라고 각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별로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경제 고통 지수를 잡아야 되는데요. 실업률이 문제가 되지 않다 보니까 물가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자, 당신네들이 미국이 달러 강세 정책을 통해서 인플레 수출해서 우리 국민들 지금 이제 선거에서 보면 집권당이 되겠죠. 예. 집권당 입장에선 물가 올라가, 국민의 고통이 올라가, 그러면 다음 연도에 선거 떨어지는데, 그래서 각국들이 이렇게 이 달러 강세를 통한 인플레 수출에 정면으로 반발한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런 것이 정치로 가장 어렵던 기시다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엔저 정책에 대해서 지금 개입하는 거고요. 예. 다른 국가들도 지금 미국의 인플레 수출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OECD도 자유무역을 주장하고 하원에서도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까지 근린 궁핍화의 달러 강세를 정책을 통한 인플레 수출은 역으로 제동을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이 작용해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3.8에서 3.7로 떨어져서 나스닥 그렇죠. 주가의 상승하는 요인이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오늘 사실 107대에서 107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많이 하루 변동폭으로 보면 많이 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빅테크 업종에서는 미국의 금리 부분이 사실은 그 하나의 실적 악화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강달러도 실적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 강세가 누러지다 보니까 빅테크 업종들이 결국 수익의 개선이 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나스닥 지수가 그동안 이렇게 떨어지다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동북아가 뜬다.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참 재밌고 이제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이번에 보고서를 보니까 국가별로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사실은 그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내년대 투자 희망 지역으로 그것이 다이렉트 매스 직접 투자든 증시 포트폴리오 투자든 오랜만에 동북아에 대해서 주력하는 그런 쪽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근데 오늘 OECD에 이렇게 수정된 전망치 보면은 중국 부분이 상당 부분 좋게 보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경제 봉쇄 조치가 가장 심했던 것이 지금도 뭐 경제 봉쇄 조치에 대해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받고 있고 예. 그런 것이 국내 증시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이죠. 서상현 본부장께서 조금 전에 중개 봉쇄 조치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적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올해 그 경제 봉쇄 조치는 가장 강화한 것이 올해 2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분기 성장률이 그래서 0.4%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2분기 성장률의 부담 때문에 올해 성장률은 3.3%로 둔화됐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3%는 IMF의 10월 전망치에 비해서는 3.2%더 높은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내년 그 전망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 전망은 4.6%까지 회복한다. 그러면 10월에 한 달 전이죠. 4.4%보다는 이렇게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시진핑이 영수 체제가 된 이후에 결국 인민들을 다독시키기 위해서는 경기를 좀 부양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 공산당대 20차 공산대회를 끝나고 한번 말씀드려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봤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 반영돼서 이렇게 중국 경제에 대해서 유망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 관점은 뭘까? 어제 어떤 기업체에서 강의를 하다가 투자 관점에서는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는 주식이라든가 이런 또 기업의 투자 관점에서는 직접 투자 관점에서는 성장률이 이렇게 높게 한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중국의 투자 매력들은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방 경제가 폐쇄 경제 되는가? 그 다음에 시진핑 체제고서 통제 경제가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성장률이 높은다 하더라도 기업의 그 투자라든가 포트폴리오에 대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이번에도 OECD 전망에도 지난 그 10월에 IMF 전망과 마찬가지로 인도가 가장 그 주목받은 이런 국가다 보됐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그 성장률은 9월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했겠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의 성장률이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은 6.6%로 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중국이 3.3%니까 한 2배 정도 높은 수준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구도 중국을 제친다. 성장률도 중국을 제치다 보니까 중국과 인도 간의 국경 분쟁 문제, 이런 갈등 문제는 내년에 지정학적 위험 상태에서 나올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도가 아까 이제 홍캐스터가 이혜원 캐스터랑 같이 해서 테크래시 문제를 좀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테크래시 관련해서 앞서 방송했던 내용을 여기 이제 자막에서는 없습니다만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내년도에 시진핑이 영수 체제가 굳어지는 데에는 알리바바 같은 이런 중국의 빅테크 업종에 대한 굉장히 때리기가 계속될 거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사실 중국 내 빅테크 업종들이 거기에 쉘터 지역으로 IT 능력이 흡수 능력이 강한 인도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도가 이렇게 성장률이 하향 조정폭이 크지 않고 세계 최고 성장률을 기록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이제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하다 보니까 IMF라든가 OECD 전망은 200개가 넘는 국가에서 성장률이 이거보다 높은 국가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국가들은 사실 그 세계 경제 입장에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가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했을 때는 인도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단독점 관련 이슈까지 체크를 해주셨고 사실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한 게 이 경기 순환상의 저점은 과연 어디인가?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좀 어떤 부분들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대목을 원본을 가장 이렇게 이렇게 자세하게 뜯어봤던 대목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사실은 공식적으로 세계 불확실성 운영이 많아서 그런지 과거 보고서가 다른 것은 사실은 경제 저점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OECD가 전망할 때 OECD의 경기 산업 복합 선행지수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실 거로 봅니다.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위기 때 경기의 저점, 경기의 선행지수로 세계 경기라든가 OECD 회원국의 경기 동향을 파악할 때 가장 정확한 이러한 그 문제인데요. 이번 보고서에서는 OECD의 복합 선행지수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복합 선행지수는 시청자 여러분 Combined Reading Index라는 표현을 해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되어봤더니 세계 경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점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세계 경제가 앞으로도 스네이크형 경제가 간다. 우리가 증시에서 변동성이 많죠? 스네이크형 간다. 그러나 성장률의 그 저점 상태를 보면
내년에 굳이 얘기한다면 1분기,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내년에 그 1분기가 저점이라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주가는 선반영되죠. 예. 주가는 선반영이기 때문에 9월부터 주가가 우리 코스피 지수 한 300포인트 올라가고 지금 각종 기술적 지표에서 보면 전부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미국에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요. 예. 선반영되는 모습에서 사실 증시 저점 얘기하면 우리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안고 존경하는 우리나라 대형증권사의 회장께서는 올해 4분기가 증시 저점이 될 거다. 3분기 월별로 보면 9월이 저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어떤 그 대학교에 가서 그 증시 포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쪽도 상당 부분 수긍이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럼 이어서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 재정 정책을 주목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사실은 OECD에 권고하는 부분입니다. 예. 아까 인플레가 잡히긴 하지만 여전히 인플레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회원국계 입장에서는 인플레를 잡는 데 주력해야 된다 하는 입장인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 문제는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그렇죠. 문제죠. 그런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하는데요. 재정의 역할 측면에서도 이번에 IMF 전망, 지난번에 그 IMF 전망치 마찬가지로 OECD 전망도 상당 부분 주목할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코로나일 때는 무조건 작년에 10월 달, 또 다음에 11월 달 IMF와 OECD 전망할 때는 재정의 폭주 열차를 주문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죠. 금리가 올리니까 국가 채무가 증가할 때는 일본권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를 좀 미국과 마찬가지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국가 채무가 많기 때문에 금리 올리면 사실은 일본의 부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엔화가 저렇게 추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지금은 국가 채무가 많은 상태고 1년 전과 다른 것은 지금은 세계 각국들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좀 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통화정책에서 긴축을 이렇게 한다면 재정사에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데요. 재정 사이드도 국가 채무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재정에 지출하는 케인즈적인 총수요 지출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국들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 성장률이 크게 둔화가 되지 않는다면 인플레를 이렇게 잡히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결국 재정 준칙 쪽, 피스칼 룰, 재정 준칙 쪽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우리도 아직도 우리가 이제 여야 간에 이렇게 사실 의석수가 워낙 일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집권당의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고 오히려 야당에 관련된 것은 예산액이 증가되는 아주 이례적인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게 전형적인 파워필리즘 양상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재정의 파워필리즘을 근절시키는 피스칼 룰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 경제 입장에서도 지금 홍영표가 특별히 우리 경제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해달라 이렇게 하는데요. 상당히 시사점이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OECD 경제전망 보고서 내용들 체크해봤습니다. 결론을 한번 지어보죠.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가장 유망하겠습니까? 네, 결국 골드만삭스의 사실 내년도에 투자 유망 지역의 내용과 예. 그다음에 10월 달에 발표했던 IMF 전망치의 내용과 OECD 전망치의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실 그 동북아가 부각될 것이다. 동북아는 뭐 중심 국가가 대체로 보면 일본을 빼면 대만과 한국과 이 중국이 되는데 중국 쪽이 아마 핵심적인 상황이겠죠. 그래서 올해는 그 증시를 주도했던 것이 뭐 자들하겠지만 동남아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인도 같은 국가인데요. 내년도에는 인도를 포함해서 동북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상당히 이렇게 내년도에 각종 기업의 예산이라든가 경영 환경이라든가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는 재테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IMF 전망도 그렇고 이번에 OECD 전망도 그렇고 글로벌 IB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내내 경기 침체가 함께 사실 그 증시가 붕괴될 것이다 하는 시각들이 최근에 코스피가 좀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런 쪽이 재부각되는 양상입니다는 오늘 OECD 전망이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에 영향을 미친 것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증시적 측면에서는
한국 증시의 붕괴는 없다. 이게 단론을 내지지 않으리라 생각하고요. 또 경기가 침체되면 거기에 또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2024년에 각종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또다시 부양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기 침체 요인이 선반영되는 거고 경기가 침체되면 막상 또 경기를 부양해야 되거든요. 그런 요인도 참조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밝은 내용들이 상당수 담겨 있었던 것 같아서 마음이 한결 편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